지금 아르헨티나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총성도 없었고 재난도 없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거대 IT 기업들은 모두 손을 뗐고 국제사회는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실패 사례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나라가 아무 조건도 아무 선언도 없이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포기했던 그 절망의 현장에서 한국 기술진은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모두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말을 전하며 정면으로 승부수를 던진 한국인들의 무서운 집념. 왜 한국은 모두가 포기한 이 문제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한 나라의 기준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조용한 전환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르틴 에스테반 로메로입니다. 아르헨티나 보건부 산하의 국가의료정보통합대응본부에서 의료 데이터와 응급 시스템 총괄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전날 밤 사이에 올라온 보고서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죽었을 거라는 걸요. 책임자라는 직함을 단지 2년이 지났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한 일이라곤 매일 아침 사망 보고서를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멈췄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 산마르틴 지역 공공병원, 응급실 도착 환자, 67세 남성, 당뇨 합병증 이력 있음, 혈당 수치 확인 불가, 과거 처방 기록 조회 실패, 응급처치 중 쇼크 발생, 사망. 병원 측은 환자의 의료 기록이 다른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어 접근할 수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환자가 이틀 전에 다른 병원에서 받았던 치료 내역은 불과 20km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두 병원의 전산 시스템은 서로 대화할 수 없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맑았어요. 거리는 평범했고 사람들은 출근길에 바빴죠.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2019년 제가 이 본부에 처음 배치됐을 때만 해도 문제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병원마다 다른 전산 시스템을 쓰고 있으니 하나로 통합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20년 넘게 공공의료 행정 분야에서 일했지만 시스템 통합이라는 건 결국 기술의 문제이고 기술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첫 해에 우리는 미국 기업 두 곳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둘 다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곳이었어요. 제안서는 완벽했고 실적은 화려했죠. 우리 팀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1년 안에 주요 공공병원 30곳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3년 안에 전국 단위 의료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로드맵이 발표됐어요. 언론은 이걸 아르헨티나 의료혁신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6개월 뒤 첫 번째 기업이 철수했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기술적 난이도와 법적 리스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 문제였죠. 우리나라 병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제각각이었고 그중 절반 이상은 20년도 더 된 낡은 소프트웨어였어요. 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혼란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그건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두 번째 기업은 조금 더 버텼습니다. 1년 반 동안 5개 병원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했어요. 결과는 참담했죠. 데이터 이전 과정에서 환자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되는 일이 반복됐고 의료진은 새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환자를 받아놓고도 기록을 찾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는 일이 생겼어요. 결국 그 기업도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적 책임 문제를 이유로 들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기술로만 해결될 수 없다는 걸요. 아르헨티나의 의료 시스템은 수십 년 동안 쌓인 혼란과 무관심의 결과물이었어요. 각 병원은 예산과 인력에 따라 제각각 움직였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약했습니다. 시스템을 통합한다는 건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일을 할 의지도 능력도 돈도 없었습니다. 2021년 유럽의 한 컨소시엄이 손을 내밀었어요. 독일과 프랑스 기업들이 주도하는 팀이었고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현실적이었죠. 전국 단위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고 대신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 지역 15개 병원만 묶는 작은 네트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2년 동안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기술진은 성실했고 보고서는 꼼꼼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실패였죠. 시스템은 작동했지만 병원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새 시스템에 환자 정보를 입력하려면 기존 시스템에도 동시에 기록해야 했고 그건 의료진에게 2배의 업무를 의미했어요. 현장에서는 불만이 쏟아졌고 결국 대부분의 병원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럽 컨소시엄은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떠났어요. 저는 그 즈음 희망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사무실에는 지난 5년간 실패한 프로젝트들의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미국, 유럽, 심지어 일본 기업까지 거쳐갔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죠. 국제사회에서는 아르헨티나 의료 시스템을 실패 사례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적 문제가 너무 깊어서 외부의 개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정설이 됐어요. 그 사이 사망 보고서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건이었지만 작년부터는 일주일에 서너 건으로 늘었어요. 모두 같은 이유였죠. 의료기록 조회 실패, 과거 처방 내역 확인 불가, 응급처치 지연. 저는 그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숫자에 익숙해졌습니다. 67세 남성, 42세 여성, 78세 남성. 그들은 이름이 아니라 나이와 성별로만 기록됐어요. 그게 더 편했습니다. 이름을 알면 사람으로 느껴지니까요. 지난달 보건부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실에는 장관과 차관, 그리고 몇몇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장관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서류를 덮었어요. 차관이 입을 열었죠. 그럼 우리는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까?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걸 지켜보기만 하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회의는 아무 결론도 없이 끝났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난 5년간의 프로젝트 파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그 외에도 몇몇 나라들의 제안서가 있었어요. 캐나다, 이스라엘, 싱가포르. 모두 화려한 실적과 전문성을 자랑했지만 결과는 같았죠. 실패, 철수, 포기. 파일을 넘기다가 저는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2020년 초기 협력 검토 대상 목록. 거기에는 12개국이 나열돼 있었고 그중 하나가 한국이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마 초기 단계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당시 우리가 원했던 건 검증된 파트너였고 한국은 그 기준에 맞지 않았죠. 적어도 우리 판단으로는요.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걸 떠올려봐야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다시 사망 보고서를 펼쳤어요. 이번에는 2건이었습니다. 한 명은 응급실에서, 한 명은 중환자실에서. 둘 다 의료기록 조회 실패가 원인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고 분노할 대상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시스템을 탓할 수도 없었죠. 시스템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점심시간 동료 한 명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기획팀 소속이었고 저보다 5살 정도 젊었어요. 그가 물었죠.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아직 시도하지 않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해봤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포기라는 말은 선택지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커피를 마셨어요. 식은 커피는 쓰디쓴 맛이었지만 그게 제 입에는 익숙했습니다. 오후 늦게
제 이메일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보건부 국제협력과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죠. 몇몇 국가들이 의료정보 시스템 협력 의사를 타진해왔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바로 휴지통으로 보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어차피 똑같은 과정을 반복할 게 뻔했으니까요. 화려한 제안서, 높은 기대, 그리고 결국엔 실패.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사무실 불을 끄고 복도로 나오면서 저는 이 일이 끝날 날이 올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안 올 거예요. 이 나라에서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날은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위기와 정치 갈등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의료 시스템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뉴스거리가 되지 못했어요.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차 안에서 생각했죠. 내일 아침에도 저는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펼칠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의 죽음을 숫자로 확인할 겁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사망 보고서는 더 이상 제 책상에만 쌓이지 않았어요. 보건부 장관실, 대통령 비서실, 심지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까지 같은 보고서를 받아보기 시작했죠.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월요일 아침 주요 일간지 한 곳이 일면에 기사를 실었어요. 의료정보 혼란으로 3개월간 11명 사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우리 본부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것 같았어요. 누군가 언론에 흘렸다는 뜻이었죠. 그날 오전 내내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오전 10시 보건부 장관실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어요. 저는 지난 3개월간의 사망 보고서와 실패한 프로젝트 파일을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이미 알고 있었죠. 오늘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날이라는 걸요. 회의실에는 장관을 비롯해 15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기획예산실, 국제협력과 법무팀, 그리고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죠. 저는 맨 끝자리에 앉았어요.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통계가 나왔습니다. 의료정보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망 사례가 공식 집계됐어요. 32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그 배는 될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죠. 차관이 말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보도가 나갈 겁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언론이 개입하면 이건 더 이상 보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정치 문제가 되고 책임 소재 논란이 시작되고 그러면 실질적인 해결은 더 멀어질 거라는 걸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지난 3개월간의 사망 사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총 43건이었어요. 그중 31건이 의료기록 조회 실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죠. 나머지도 간접적으로는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더 이상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국가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건부 장관실로 긴급 소집이 떨어졌어요. 회의실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 부서 책임자들, 병원협회 대표, 그리고 장관 직속 정책실 사람들이었죠.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의료기록 오류로 인한 사망 사례가 14건 보고됐습니다. 이건 더 이상 시스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 위기예요. 저는 자리에 앉아 그 말을 들었어요. 정확한 숫자였죠. 14명. 제가 매일 아침 확인하던 보고서 속 숫자들이 이제 회의실 테이블 위에 공식 통계로 올라온 겁니다. 누군가 자료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관이 말했죠. 언론에서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특집 보도가 나갈 예정이에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문제는 언론 보도가 아니었죠. 문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장관은 대책을 요구했고 각 부서 책임자들은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산 증액, 인력 충원, 긴급 매뉴얼 배포. 모두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어떤 것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시스템이 없는데 매뉴얼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쓸 곳이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국제협력과 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마르틴, 혹시 시간 있으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사무실로 따라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가 말했죠.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 그 이름을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과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공식 지원은 어렵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다른 방식을 검토 중이래요. 민간 협력이나 기술 자문 형태로요.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과장은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거기에는 간단한 내용만 적혀 있었죠. 한국국제협력단, 의료정보 시스템 협력 가능성 검토, 비공식 접촉 단계.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왜 지금이죠? 과장이 어깨를 으쓱였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다른 데서 다 거절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과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일단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잃을 게 없다는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희망을 의미하지는 않았죠. 저는 지난 5년간 수없이 많은 회의에 참석했어요. 미국, 유럽, 일본. 모두 처음에는 자신감 넘쳤지만 결국 떠났습니다. 한국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었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복도를 걸어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경제 규모, 기술 수준, 의료 시스템 현황. 숫자들은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국과 유럽도 숫자는 훌륭했어요. 문제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죠. 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또 시작이구나. 또 하나의 실패가 추가될 거구나. 다음 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간지 일면에 실렸어요. 아르헨티나 의료 시스템, 통제 불능 상태. 기사는 지난 1년간의 사망 사례를 집계하고 보건부의 무능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장관실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비서가 말했죠. 장관님께서 오늘 오후 3시에 긴급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참석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앉았어요. 긴급회의. 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겁니다. 대책, 방안, 계획. 모두 허공에 떠도는 말들이었죠. 회의실에는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관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기사 보셨죠?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실행 가능한 방안을 내놓아야 해요. 한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산 증액안을 설명했어요. 다른 국장은 인력 재배치 계획을 제시했죠.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제협력과에서 보고 올라온 게 있던데요. 한국 쪽에서 접촉이 왔다고요. 장관이 저를 봤어요. 마르틴, 당신이 담당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이전에 검토 대상에 포함됐었지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검증된 파트너가 아니었죠. 장관이 물었어요. 지금은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식 지원은 어렵다고 하더군요. 민간 협력이나 기술 자문 형태로만 가능하다고 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관이 말했죠. 그럼 또 불확실한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관이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어요.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미국도 유럽도 다 손을 뗐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한테 남은 게 뭡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저를 다시 봤어요. 일단 만나보세요. 뭘 제안하는지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올라온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또 한 명이 죽었습니다. 58세 여성, 심장 질환 이력 있음. 응급실 도착 후 과거 처방 기록 확인 불가, 약물 투여 중 알레르기 반응, 사망.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저녁 무렵 국제협력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측과의 회의 일정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저는 달력에 표시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죠. 주말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의료 시스템, IT 인프라, 정부 주도 프로젝트. 읽으면 읽을수록 익숙한 패턴이 보였어요. 성공 사례, 통계 수치, 빠른 성장. 모두 그럴듯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안서에 적힌 말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요. 월요일 아침, 저는 팀원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5명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한국 측과 미팅이 있습니다. 일단 그들이 뭘 제안하는지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한 팀원이 물었어요. 기대할 만한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팀원이 말했죠. 그럼 왜 만나는 거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만나도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희망을 품지는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저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국제협력과 과장과 몇몇 직원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2시 5분, 문이 열리고 3명이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어요. 평범해 보였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점은 없었죠.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인사했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그들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의료정보 시스템, 전자건강기록, 병원 간 데이터 연동. 모두 익숙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구나. 1시간 정도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별 감흥 없이 들었어요. 질문할 것도 없었죠. 이미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과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요? 한국 측 대표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술 자문과 교육 지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예산과 인력은 제한적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과장이 다시 물었죠. 시스템 구축은요?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르헨티나 정부가 주도해야 합니다. 저희는 방법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직접 만들어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였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들은 추가 자료를 보내겠다고 했고 우리는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모두 형식적인 말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과장이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과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복도를 걸어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내일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낸 자료가 도착해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 넘기다가 닫았어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실행할 수 없는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오늘 회의 어땠어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별로였어요. 기대할 게 없었죠.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경제위기 이야기만 나왔어요. 의료 시스템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화면을 봤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다시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3건이었어요. 모두 같은 이유였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 없구나. 이 일은 계속될 거야.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점심시간, 저는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옆에 앉았어요. 그가 물었죠. 한국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냥 또 하나의 가능성이 사라진 거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오후 내내 저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의미 없는 일이었지만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어요. 저녁 무렵 국제협력과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추가 미팅을 제안했다고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저는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는 달력에 또 표시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음악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저는 그들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이번에도 실패할 테니까요. 목요일 오후, 저는 다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국 측에서 온 사람들이 늘어나 있었죠. 지난번 3명이 아니라 6명이었습니다. 그중 2명은 한국국제협력단 소속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LGCNS라는 기업에서 왔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원이 늘었다는 건 진지하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형식만 갖추려는 것일 수도 있었죠. 미국과 유럽도 처음엔 큰 팀을 보냈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책임자가 먼저 말했어요. 지난 회의 이후 본국과 협의했습니다. 공식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됐어요. 국제협력과 과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예산과 인력은요? 책임자가 서류를 펼쳤어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구조 설계와 초기 실행은 가능합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그 말을 들었어요. 제한적이라는 단어가 걸렸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처음엔 충분하다고 했지만 결국 부족하다며 떠났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담당자가 자료를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데이터 분산의 원인, 병원 간 연동 실패 지점. 모두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들이 우리 시스템을 이렇게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문제는 기술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문제는 각 병원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구조예요. 중앙에서 통제할 수 없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했어요. 그게 우리가 5년 동안 부딪힌 벽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병원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대신 병원이 선택하도록 만들 겁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뜻인가요? LGCNS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병원이 쓰던 방식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연결층을 만드는 거예요. 과장이 물었죠. 그게 가능합니까?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시범 병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시범 병원은 몇 곳입니까? 3곳입니다.
실패하면요? 책임자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중단합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변명이나 조건을 달지 않았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적어도 거짓말은 아니구나.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질문을 계속했어요. 예산 규모, 인력 구성, 실행 일정, 책임 소재. 그들은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모호한 부분도 있었지만 적어도 회피하지는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그들이 나간 뒤 과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보다는 구체적이에요. 하지만 실행 가능한지는 확신할 수 없죠.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일주일 뒤 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과 아르헨티나 보건부 간의 공식 협력 프로그램이었어요. 시범 사업 기간은 6개월, 대상 병원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부 3곳. 저는 계약서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미국은 1년 반을 썼고 유럽은 2년을 썼어요. 6개월은 짧았습니다. 너무 짧았죠. 한 달 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 기술진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어요. 15명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특별히 인상적인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들은 말이 적었어요. 첫 회의에서 그들은 시범 병원 3곳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겠다는 거였죠. 저는 동행했어요. 첫 번째 병원은 산마르틴 지역 공공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은 혼잡했고 전산실은 낡았어요. 한국 측 기술진은 2시간 동안 병원을 돌아다녔습니다. 질문은 많았지만 평가는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병원을 나올 때 저는 그들의 책임자에게 물었어요. 어떻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예상보다 복잡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미국도 유럽도 같은 말을 했었으니까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 측은 새 병원의 시스템을 분석했고 연결 구조를 설계했어요. 보고서는 매주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읽으며 생각했어요. 계획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실행은 다른 문제다. 3개월째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산마르틴 병원의 연결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이었어요. 저는 현장에 자주 갔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병원 전산팀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죠.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긴장돼 있었어요. 4개월째 두 번째 병원에서도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가 터졌어요. 목요일 오후 4시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산마르틴 병원 전산팀장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르틴, 지금 당장 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앞은 혼란스러웠어요. 의료진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환자 보호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전산실로 갔습니다. 한국 측 기술진과 병원 전산팀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어요. 책임자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시스템 전환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오류죠? 환자 기록이 잘못 연결됐어요. 다른 환자 정보가 뜬 겁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응급실에서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환자가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 기록이 조회됐어요. 의료진이 그걸 보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환자는요? 지금 치료 중입니다. 약물 투여 전에 확인해서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다행이 아니라는 걸요. 만약 확인하지 못했다면 환자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됐지만 막상 제가 승인한 시스템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달랐습니다. 이건 제 책임이었어요. 한국 측 책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스템을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단하면 어떻게 되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병원은 예전 방식으로 운영되고요. 프로젝트는요. 그가 잠시 멈췄어요.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인을 찾고 수정해야 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실패구나. 결국 같은 결과구나. 그날 저녁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보건부 장관실, 국제협력과 법무팀, 그리고 한국 측 전원이 모였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장관이 먼저 물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 측 책임자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전환 중 데이터 매칭 오류, 환자 정보 혼선, 의료진 혼란. 그는 사실만 말했어요. 변명은 없었습니다. 장관이 물었죠.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저희에게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법무팀 사람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시범사업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공동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설계한 건 저희고 오류가 발생한 것도 저희 책임이에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태도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미국과 유럽은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를 들고 나왔었죠. 책임 범위를 따지고 면책 조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어요.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자가 대답했어요.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원인을 찾고 수정할 때까지 중단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시간은요? 알 수 없습니다. 장관이 팔짱을 꼈어요.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책임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아르헨티나 정부가 결정할 일입니다. 저희는 계속하고 싶지만 강요할 수는 없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봤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였으니까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마르틴,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계속해야 할까요? 중단해야 할까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책임은 제게 있었습니다. 계속하다 또 사고가 나면 제 잘못이에요. 중단하고 환자가 죽으면 그것도 제 잘못이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계속 죽고 있습니다. 장관이 저를 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책임을 인정했어요. 변명하지 않았죠.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계속하자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가 저를 봤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실수는 없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즉시 중단할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장관은 일주일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가 따라왔어요. 마르틴. 저는 멈춰섰습니다. 그가 말했죠.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 다음에 또 실수하면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압니다.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걸까? 미국과 유럽은 실패하면 떠났어요. 책임을 회피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실수를 인정했고 책임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다르긴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계속하기로 했지만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내가 말했죠. 그래도 시도는 해보는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도.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어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상세 보고서였어요. 저는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오류의 원인, 발생 지점, 조치 내역. 모두 정확하게 기록돼 있었어요. 점심시간 한국 측 기술진이 병원 전산실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어요.
전산실에는 6명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작업하고 있었죠. 저는 뒤에 서서 지켜봤어요. 1시간, 2시간. 그들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오후 5시 책임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원인을 찾았어요. 뭡니까? 데이터 매칭 알고리즘에 오류가 있었어요. 환자 고유번호 체계가 병원마다 달라서 생긴 문제입니다. 수정 가능합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요? 2주 정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2주. 그동안 환자들은 예전 방식으로 치료받을 거예요. 기록은 조회되지 않을 것이고 또 누군가 죽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세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지난 5년을 떠올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회의, 화려한 제안서, 그리고 반복된 실패. 이번에도 실패할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2주 뒤 다시 시험이 시작될 겁니다. 그때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 또다시 시작해야겠죠. 언제까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죽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경제, 정치, 사회.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죠.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 저는 또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펼칠 겁니다. 그리고 한국 측 기술진은 병원 전산실에서 일하고 있겠죠. 우리는 계속할 겁니다. 성공할 때까지, 아니면 완전히 실패할 때까지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어요. 숫자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의료기록 오류로 인한 사망 사례 3건. 그 전달은 5건이었고 그 전전달은 8건이었죠. 1년 전 같은 기간에는 14건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줄어들고 있구나.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목요일 오전, 저는 산마르틴 병원 응급실에 있었어요. 3달 전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환자가 들어오면 전산팀이 즉시 기록을 조회했고 화면에는 정확한 정보가 떴죠. 과거 처방 내역, 알레르기 반응, 만성 질환 이력. 모두 3초 안에 확인 가능했습니다. 응급실 책임 의사가 제게 말했어요. 이제 환자를 받을 때 두렵지 않아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어요. 5년 동안 그는 정보 없이 환자를 치료해야 했죠. 매번 추측하고 확인하고 실수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저는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생각했죠. 이게 성공인가? 아직 완벽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오류는 발생했고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덜 죽고 있었어요. 그게 성공이라면 이건 성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일간지가 기사를 실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의료 시스템 회복의 신호. 저는 그 기사를 읽었어요. 내용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완전한 성공이라고 하지 않았죠. 대신 개선, 진전,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기사 하단에는 통계가 실렸습니다. 지난 3개월간 응급환자 데이터 접근 시간 평균 4분에서 15초로 단축. 의료기록 조회 실패율 43%에서 7%로 감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오후에 보건부 장관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관은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어요. 지난 분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범 병원 3곳 모두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어요.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박수하지 않았어요. 목표치를 달성한 건 사실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마르틴, 확대 적용 일정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한국 측 책임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석 달 전과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조용하고 진지했죠. 마르틴, 시간 있으세요? 저는 그를 따라 빈 회의실로 갔습니다. 그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시스템 명칭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 시스템을 뭐라고 부를지 정해야 해요. 공식 명칭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자신들의 이름을 붙이려 했었어요. 기술 제공자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측 의견은요? 그가 대답했어요. 아르헨티나가 정하면 됩니다. 저희 이름을 넣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는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었죠. 왜요? 이건 아르헨티나 시스템이니까요. 저희는 도왔을 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만난 외국 기업들은 모두 소유권을 주장했어요. 기술, 특허, 브랜드. 모든 걸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 했죠.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운영은요? 그것도 아르헨티나가 주도해야죠. 저희는 필요할 때 자문만 드리면 됩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일주일 뒤, 저는 두 번째 시범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벨그라노 지역 종합병원이었어요. 전산실에서 병원 팀장이 제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지금 15개 병원이 연결돼 있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부 병원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었어요. 환자가 어디서 치료를 받든 기록은 공유됐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가끔 지연되는 정도예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2주 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말 안전합니까? 석 달 전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대답했어요. 안전합니다. 사고는 있었지만 즉시 수정됐고 이후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100%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나은 선택지는 없어요. 여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주도한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한국은 기술을 제공했지만 시스템은 우리가 만들었어요. 소유권도 운영권도 아르헨티나에 있습니다. 의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한국은 뭘 가져갑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들은 가져가지 않았어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해요. 모두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한 달 뒤 확대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전역 50개 병원으로 범위가 넓어졌어요. 저는 매주 병원들을 방문했습니다. 문제는 있었어요. 일부 병원에서 시스템 연결이 지연됐고 의료진 교육이 부족한 곳도 있었죠.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석 개월이 더 지났어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 연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지난 1년간 의료기록 오류로 인한 사망 사례 41건. 그 전해는 112건이었어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71명이 살았구나. 이름도 모르는 71명. 그들은 자신이 살아난 이유를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한국 측 팀이 철수 준비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간다는 거였죠. 저는 그들의 사무실로 갔어요. 책임자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떠나십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다음 주요. 이제 아르헨티나 팀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희가 고마워해야죠. 기회를 주셔서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일주일 뒤 저는 공항에 나갔습니다. 한국 측 팀 전원이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인사를 나눴죠. 특별한 말은 없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저는 공항 밖으로 나와 차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생각했죠. 한국이라는 나라. 1년 전 저는 그들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어요. 미국과 유럽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려 했어요. 화려한 기술을 자랑하지 않았죠. 대신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책임을 졌죠. 그게 차이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 자본이 아니라 책임. 그들은 성공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에는 다음 주 회의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전국 단위 확대 계획이었습니다. 야심찬 계획이었죠. 1년 전 같았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10명이 모였어요. 저는 계획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2년 안에 전국 200개 병원을 연결할 겁니다. 한 팀원이 물었어요. 가능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모두 진지했습니다. 1년 전과는 달랐죠. 그때는 희망이 없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능성을 봤으니까요. 오후에 저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산마르틴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환자가 들어왔고 의사가 즉시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화면에 정보가 떴어요. 치료가 시작됐죠. 모든 게 3분 안에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일상이 됐구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됐어요. 그게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6년을 떠올렸어요. 수없이 많은 실패, 반복된 좌절,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의 성공.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국제협력과 과장이었어요. 마르틴, 다른 나라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어느 나라죠? 칠레, 페루, 콜롬비아요. 우리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1년 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자료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받은 편지함을 확인했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온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정기점검 일정 안내와 기술 자문 제안이었죠.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하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겠다고. 그리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이 정리됐어요. 한국 사람들 떠났죠. 예.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그 사람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달랐어요. 좋은 의미로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오랜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어제 발생한 의료사고 보고 제로건. 저는 그 줄을 보며 멈췄어요. 제로. 어제 하루 동안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는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아침은 맑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언젠가 누군가 물을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냈냐고. 저는 대답하겠죠. 혼자서는 못했을 거라고. 도움이 필요했다고. 그리고 덧붙일 겁니다. 그 도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고.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에서,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사람들에게서 왔다고요. 그들은 기술을 팔러 오지 않았어요. 문제를 함께 풀러왔죠. 그게 차이였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 할 일이 많았어요. 다음 단계 병원 선정, 예산 검토, 인력 배치. 모두 중요한 일이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저는 동료와 식당에 앉았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다음 확대는 언제쯤이죠? 저는 대답했어요. 6개월 뒤요. 준비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잘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될 거예요. 이번엔 확신해요. 그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확신이라는 단어를 쓴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저는 장관실에서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향후 계획, 예상 효과. 장관은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수고했습니다, 마르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은 건 사실이었지만 그게 제 공만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저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한국. 1년 전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는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의료 시스템 개선 소식이 나왔어요. 짧은 보도였지만 저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기자는 말했죠. 아르헨티나가 변하고 있다고.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 저는 또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펼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충분했어요.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화려한 기술이나 거대한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내 가족의 일처럼 여기는 책임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들의 진심이 아르헨티나의 아침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